저희 중국이 베풀어야 한국이 받습니다. 한국의 해양 미래는 결국 중국의 선의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교 MIT의 한 중국 출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남중국해 분쟁 발언으로 전 세계 대표들 앞에서 한국이 큰 망신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그는 한 발표가 공개되자 학계에서 완전히 파직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발표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가온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평범한 직장 생활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 일은 바다를 연구하고 우리나라가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보고서도 쓰고 데이터도 분석하고 가끔은 작은 학회에서 발표도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거나 중요한 인물로 만들 만한 건 없었어요. 그 화요일도 다른 날과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국 MIT의 트리스탄 하워스 교수님이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죠. 제목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국제해양자원 포럼 발표 초청장. 이메일을 읽으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MIT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 하나잖아요. 그곳의 해양 포럼은 모든 나라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왜 저를 원했을까요? 저보다 경험도 많고 더 좋은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들이 많은데 말이죠. 바로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원장님, MIT에서 저를 포럼에 초대했어요. 뭔가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수 아니야, 가온 씨. 저희가 특별히 가온 씨를 추천했어요. 하지만 왜 저인가요? 그냥 조용히 하세요. 우리 연구 내용 공유하고 좋은 인맥 만들고 유용한 연락처 좀 가지고 오면 돼요. 그는 제 질문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완전한 발표자 명단을 받았어요. 한 이름이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휴잉첸 교수님. 제 분야에서는 모두가 그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한국 주변 바다가 사실은 중국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그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중국의 해양 통제를 위한 정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왜 저를 원했는지 이해가 갔어요. 이건 단순한 과학회의가 아니었어요. 어느 나라가 바다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한 싸움이 될 터였습니다. 저는 그저 연구를 발표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보내지고 있었던 거예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박 원장님이었습니다. 발표자 명단 봤어요? 그가 물었어요. 네, 첸 교수님이 발표한다는 걸 봤어요. 이건 중요해요, 가온 씨.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요.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해요. 내일 사무실로 와서 특별 브리핑을 받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책장으로 걸어가 지난 5년간의 모든 연구 자료를 꺼냈어요. 첸 교수와 맞서려면 단순한 사실과 숫자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다는 항상 한국과 세계를 잇는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박 원장님께 못하겠다고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회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 들고 분주히 돌아다니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외교부 관계자들과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온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 못해요. 저는 그냥 연구원이지 외교관이 아니에요. 국제정치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보내세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어야 하는 이유예요. 박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중국은 학자처럼 보이지만 정부를 대변하는 첸 교수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서류를 모으며 말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부산에 와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션언리 씀. 그 이름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션언리는 3년 전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던 뛰어난 중국 해양학자였습니다. 한국과 중국 과학자들 사이가 정치적이기 전에 친구가 됐었죠. 그녀가 한국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1시간 후, 우리는 항구 산책로에서 만났어요. 걱정이 많아 보이네요, 가온 씨. 우리가 물가를 따라 걸으며 그녀가 말했어요. MIT 포럼에 초대받았어요.
휴 잉첸 교수님도 거기 올 거예요. 그들은 제가 그에게 대응하길 원해요. 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었어요. 그게 제가 온 이유 중 하나예요. 베이징에서 절 확인하라고 당신을 보낸 건가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아니요, 제가 원해서 왔어요. 당신의 연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 말에 저는 반박했어요. 저는 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좋은 과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리가 말했어요. 바다는 우리의 인간적인 경계에 신경 쓰지 않아요. 당신의 생각도 그래야 해요. 이건 제 멘토인 장 교수님의 것이었어요. 읽어보세요. 생각이 바뀌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책상에 앉아 그 일기장을 읽고 있었어요. 장 교수님이 50년 동안 해양 접근성과 국가 발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며 기록한 메모와 관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일본, 심지어 바다가 전혀 없는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새벽에 박 원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MIT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주신 요점들로는 안 됩니다.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가 대답하기 전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전체 대화를 새롭게 틀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물이 누구 것인지 논쟁하는 대신 협력이 모두에게 더 좋은 이유를 보여줄 거예요.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 박사님, 그가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게 옳은 접근법이라고 믿습니다. 전화를 끊고 션원리의 메시지를 다시 봤어요. 이건 단지 첸 교수에게 맞서거나 한국을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다 자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노트북을 열고 완전히 새로운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MIT 회의장은 정말 크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여러 언어로 뒤섞이고 있었죠. 슬라이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데 가슴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트리스탄 하워스 교수님이 따뜻한 환영사로 포럼을 열었어요. 청중을 향해 미소 지을 때 모두가 조금 긴장을 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편안한 느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휴 잉첸 교수가 무대에 올랐어요. 목소리는 강하고 또렷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해양 전략과 여러 해역에 대한 그들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한국은 그저 중국의 바다를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자원도 없고 항로도 우리가 통제하는데 해양 전략에 대해 뭘 안다고 하는 겁니까? 회의장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주변에서 한국 대표단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과학적인 토론이 아니었어요. 직접적인 도발이었죠. 큰 화면에 제 이름이 나타났을 때 심호흡을 하고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첸 교수님, 만약 바다를 단지 운송 경로로만 보신다면 아마도 이 회의 전체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겁니다. 한국이 가진 것은 석유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현대 국가들이 생기기도 전에 아시아를 연결했던 고대 해상 무역 경로의 지도였죠. 한반도라는 지리적 위치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전체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설명했어요. 우리는 바다를 통제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바다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던 거죠. 요르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1950년대 요르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 중 하나를 개발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죠. 대신 바다로의 접근성에 투자했어요. 그 결정은 당시에는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오늘날 요르단은 중동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음 1시간 동안 한국의 발전에 관한 데이터를 공유했어요. 다음 화면에는 1960년대 한국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1인당 GDP가 고작 79달러,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낮았던 그 시절이었죠. 당시 우리는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였죠. 우리는 바다를 단순 경계가 아닌 세계로 향하는 한 줄기 문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진 통계가 청중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상 운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래프.
부산항 연간 2,200만 개의 20피트 컨테이너 거래량과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 시설 규모. 인천, 광양, 울산까지 합쳐진 효율적 항만 네트워크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일부는 우호적이었지만 다른 일부는 분명히 저를 함정에 빠뜨리거나 뭔가 잘못된 말을 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일본 대표가 어업권에 대해 물었어요. 인도네시아 대표는 우리의 환경관행에 의문을 제기했고요. 중국의 한 젊은 외교관은 한국이 미국의 보호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사람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다른 이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꽤 많은 논점을 불러일으키셨네요. 하워스 교수님이 테이블 옆에서 저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이렇게 신선한 관점을 보는 일은 드문 일이죠.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논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웃었어요. 이 박사님, 최고의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법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박 원장님께 전화해 있었던 일을 보고했어요. 대통령이 당신의 발표에 대한 소식을 물으셨답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포럼 나흘째 아침 MIT 대강당의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날은 제가 두려워했던 날이었습니다. 해양자원 주권에 관한 종합 세션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모두가 이것이 한 주 내내 가장 열띤 토론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일찍 도착해서 회의장이 채워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전 세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왔더라고요. 기자들이 뒷벽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고 심지어 초반에 참석하지 않았던 정부 관계자들도 갑자기 나타났어요. 첸 교수가 그의 팀에 둘러싸여 입장했어요. 제가 첫 발표에서 그의 견해에 반박한 이후로 그는 공손했지만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메모를 검토하는데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첸 교수가 먼저 발표했어요. 그의 발표는 역사적 지도, 법적 주장, 경제 데이터로 가득 찬 뛰어나고 강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주장하는 중국의 구단선을 보여주며 한국 근처의 바다에도 비슷한 주장을 확장했어요. 이 박사님은 연결성과 혁신에 대해 아주 능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마무리 즈음에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지리적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국의 해양 미래는 결국 중국의 선의에 달려있죠. 저희가 베풀어야 한국이 받습니다. 이 사실에 진지하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수백 개의 눈이 저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지도나 차트를 보여주는 대신 하나의 이미지만 보여줬습니다. 밤에 찍은 지구의 위성사진으로 대륙을 연결하는 밝은 강처럼 빛나는 선박 운항로가 보이는 사진이었어요. 첸 교수님은 한국이 중국의 선의에 의존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중국도 포함해서 그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에 의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양 세계의 상호 연결된 본질에 말이죠. 그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국가들이 협력했을 때 해상 무역이 어떻게 번창했고 통제권을 놓고 싸웠을 때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역사적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해양 오염이나 물고기 자원 고갈 같은 환경 문제는 어느 나라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미래는 항로를 통제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혁신하는 자들 것입니다. 한국은 새들이 대륙을 날아가기 위해 하늘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바다를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때 첸 교수가 일어섰어요. 시적인 비유가 중국의 해양 지배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선언했어요. 머릿속으로 답변을 빠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기 전에 다른 누군가가 일어섰습니다. 션원리였어요. 저희 대표이신 첸 교수님을 존중합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박사님의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에 관한 연구는 진지한 고려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게 이익을 제공합니다. 중국 대표단 내에서의 그녀의 지지가 회의장 전체에 수군거림을 일으켰어요. 하워스 교수님은 질문 시간 전에 짧은 휴식을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이 나가는 동안 그는 저를 한쪽으로 불렀어요. 놀라운 방식으로 대화의 방향을 바꾸셨어요.
하지만 첸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는 내일 마지막 세션에서 자신의 입장을 또 주장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확신이 없었어요. 제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지만 더 필요한 게 있었어요. 마음과 생각 모두에 닿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죠. 그날 밤 호텔에 머물며 더 많은 슬라이드나 통계를 준비하는 대신 보스턴의 해변을 혼자 걸었어요. 짠 공기가 고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루의 어획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어선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부산 항구의 저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바다는 국경을 기억하지 않는단다. 할아버지는 먼 배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저 불빛들은 한국 배일 수도, 중국 배일 수도, 일본 배일 수도 있어. 밤에 바다 위에서는 누가 그 차이를 알 수 있겠니? 그때 마지막 발표에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사실이나 주장이 아니라 우리 모든 문화를 연결하는 바다에 대한 공통된 인간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발표를 위해 섰을 때 저는 학술적 형식성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나 중국인, 미국인이 되기 전에 시작했어요. 우리는 모두 그저 바다를 경이롭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갈라놓는 것처럼 보이는 바다는 사실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연결해왔어요. 우리의 공유된 해양 유산에 관한 이야기와 이미지를 나누면서 청중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의 어부들 사진을 찾았는데 그들이 그물을 다루는 모습이 놀랍도록 비슷해 보였어요. 아시아 전역의 바다에 관한 노래, 시, 민간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어업기술과 배 디자인이 수세기 동안 국경을 넘어 어떻게 공유되었는지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심지어 첸 교수님도 대립적이기보다는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발표를 마쳤을 때 박수는 길고 따뜻했어요. 폐회식에서 하워스 교수님이 큰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이 박사님의 발표가 제 다음 책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바다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나중에 첸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의 관점은 특이하군요. 하지만 가치가 없지는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앞으로 당신의 연구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게 칭찬인지 경고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둘 다겠죠. 하지만 저는 논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대화의 본질 자체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논쟁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공유와 화합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음료를 마시며 방안을 둘러보니 수십 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흥분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중요한 무언가가 변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경쟁하는 국가의 대표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바다와의 공유된 연결로 하나가 된 연구자들이자 사상가들이었습니다. 맑은 봄날 아침,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휴대폰을 켜자마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MIT에서의 제 발표 소식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퍼져 있었거든요. 첸 교수와의 대화 영상 클립이 아시아 전역에서 엄청나게 퍼지고 있었죠. 이메일은 신문사와 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으로 가득 차 있었고 평소에 조용했던 제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댓글과 친구 요청으로 넘쳐나고 있었어요. 박 원장님이 도착 게이트에서 저를 맞이했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죠.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해양 전략에 대한 이 박사 아이디어가 모두의 관심을 끌었어요. 다음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작은 사무실로 돌아가 일상적인 연구를 하는 대신 정부 브리핑에서 장관들과 관료들에게 제 비전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 접근 방식이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질문하며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연구팀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한 회의 중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통제보다 연결성 개념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 팀은 빠르게 커졌어요. 한국 전역의 대학에서 온 똑똑한 젊은 연구자들이 합류를 신청했습니다. 우리는 부산 항구가 보이는 더 큰 사무실로 이사했는데 그 전망이 매일 우리 일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일부 군사 관계자들은 제가 중국에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했고 무역 보호주의자들은 제 협력적 경제 모델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해양협력 정상회의 초청장이 왔습니다. 이건 MIT 포럼보다 더 큰 자리였어요.
동남아시아 10개국 대표들과 함께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에서 온 대표단들이 참석할 예정이었거든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MIT 가기 전에 얼마나 긴장했었는지 떠올렸어요.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정상회의 장소는 싱가포르의 분주한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현대적인 컨벤션 센터였어요. 놀랍게도 대표단 명단을 확인했을 때 첸 교수 대신 션원리가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상황이 변하고 있어요. 개회 세션 전에 만났을 때 션원리가 말했어요.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이 일부 입장을 철회하고 있어요. 당신의 아이디어가 복잡한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발표를 위해 무대에 올라가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MIT에서 발표했을 때 저는 이론을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천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설명했어요. 지속 가능한 어업 프로그램, 해양 생태계 공동 모니터링, 해양 오염 청소를 위한 공유 기술들까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해양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었어요. 국경을 넘어 젊은 해양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을 연결하는 것이었죠. 우리 바다가 직면한 상황들은 국경이 의미 없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고갈된 어족 자원, 상승하는 해수면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우리의 해결책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야 해요. 우리 모두가 의존하는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발표를 마쳤을 때 박수가 크게 터져 나왔어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표들이 즉시 지지 의사를 표했고 일본 대표단도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했습니다. 심지어 션원리가 이끄는 중국 팀도 조심스러웠지만 환경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했어요. 부산으로 돌아와서 우리 팀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5개 다른 나라에서 온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죠. 우리의 논문은 전 세계 정책 기반자들이 읽고 있습니다. 가끔 석양의 컨테이너 선박들이 수평선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면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게 한 첸 교수의 무시하는 말을 떠올리곤 해요. 중국의 바다를 빌려 쓰고 있을 뿐이라고 그가 주장했었죠. 이제 저는 우리 모두가 빌리고 있다는 걸 이해해요. 서로에게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돌보는 바다를 물려받을 미래 세대로부터 말이에요. 저녁에 부산의 항구를 따라 걸으면서 돌아오는 어선들을 바라보며 겸손함과 희망을 동시에 느끼고 있어요. 6개월 전에 평범한 연구원은 이 길이 어디로 이끌지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바다의 본질이죠. 인간이 방향을 정하고 돛을 조정하지만 바다는 종종 당신이 발견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데려가곤 해요. 그리고 가끔 그 예상치 못한 목적지들이 사실은 제가 정말 가야 할 곳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용한 연구실에서 바다를 연구하던 가온 씨는 어느 날 국가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를 둘러싼 세계의 대화 방향까지 바꿔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겸손했지만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이해하고 보호하고 함께 나눌 수는 있습니다. 국경 너머 바다는 모두의 것이며 동시에 미래 세대의 것입니다. 바다는 우리가 갈라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곳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은 오늘도 진심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장면, 저는 지윤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감동으로 마무리되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